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신종욱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독이들이 마도 3호선 독인데요. 제가 맨 처음 수중 발굴 현장에 뛰어들은 것은 2010년도고 그 이전에는 풍납토성이라든지 부여의 백제 유적들 조사를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해양 유적에 또 와 보니까 독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상태로 출수가 됐었습니다. 특히 마도 2호선과 마도 3호선, 마도 3호선에서는 독이가 거의 50점 가까이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를 하다가 독이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점도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가고 해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기존에 토기 하듯이 편년이라든지 형식 분류 그런 거를 해보니까 이게 시간폭도 너무 길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독일을 어떤 방향에서 연구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 2010년부터 한 4, 5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료 정리를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독일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발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 그리고 출수 독이 양상과 제작 유형, 제작 유형별, 그리고 선박별 독이의 생산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독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화두가 있었는데 침몰선, 고려 침몰선 유적의 대표적인 유물은 목관과 자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특히 목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태안선 발굴부터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 177점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게 마도 1호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두 목관입니다. 김대장군 순영, 택상, 전출, 조육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장군 순영, 김순영 대장군이죠. 이분은 고려사의 개인적인 이력이 계속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같이 출토된 목관 중에 한 점에 무진 2월 19일 최강 택상에서 전출이 된 조 몇 석, 그 다음에 매주 몇 석, 그런 것들이 죽산현의 호장 윤으로부터 발송되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장군 김순영 같은 경우는 장군으로 승차가 1199년이니까 무진년은 1208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68년 이상 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도 1호선이 1207년 가을부터 1208년 겨울까지 화물을 수집해서 봄에 아마 개경으로 가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발표에서 보셨듯이 각종 어떤 화물의 종류, 누가 받고 화물의 수량이 얼마고 그런 정보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목관 자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고려 선박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유적 연구에 있어서 대략적인 편년, 그리고 화물 자기가 있다면 그 화물 자기의 생산지를 통해서 그 화물 선적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이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먼저 독이의 어떤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독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고려 독이는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진과 부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최고급 청자 생산지,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의 지역이 이제 두 군데인데요. 지방의 각 청자 요지들도 이 강진 유형을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색이 거의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이는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기종과 형태, 제작기법에 의해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떤 모든 독이가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한 독이들은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침몰선 출수 독이도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이 같은 한 선박에서 나온 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선원들이 항해 중에 먹는 그 음식 재료라든지 식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용기, 승선원용, 그러니까 선상용이죠. 선상용 도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물용 식품 운반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방의 그 특산물로서 특히 젓갈류 같은 것들을 그 화물로서 담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 가장 적합한 용기는 당연히 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선상용과 화물용은 구분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량이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 도기 자체가 상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배에서 출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는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서 첫 번째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도기 유입 경로, 생산지가 같은 배에서 나오더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상용 도기는 그 배 모항, 즉 출항지 인근에서 만든 도기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화물용 식품류 운반용 도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용 식품을 발송한 지역 내지는 그 상품용 도기를 선적한 지역, 거기 주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출항지에서 출발해 화물을 싣고 출항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기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배들이 그런데요. 기항지에서도 이렇게 도기가 유입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 배에서 출토된 그 도기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침몰선 출수 도기를 통해서 그 도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출수 맥락이라든지 수량, 기종, 그리고 목간과 같은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기의 용도를 파악하고 지역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활용한다면 그 선박의 모항이나 화물 선적항, 기항지를 특정하는 근거로 도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간과 화물 자기 같은 거는 화물 선적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항과 만약에 화물 선적항이 다를 경우에는 선박의 모항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제 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선박별 도기의 출수 현황과 맥락, 그리고 도기의 목간의 내용 등을 검토해서 선상용, 화물용 도기를 일단 구분해보고 도기의 형태나 시유 여부 등 제작 기법적 특성을 통해서 제작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육상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서 제작 유형별 도기의 생산지를 추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허문영 선생님이 발표했던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몰선별로 다양한 경로에 유입된 도기의 생산지를 각 선박별로 그 분석을 해서 생산지를 추정을 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목간이나 화물 자기를 통해서 그 파악했던 그 출항지 정보와 과연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만약에 불일치하다면 어떤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화물선 그 출수 도기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통해서도 이게 화물용이 있는지, 화물용 도기가 있는지, 선상용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 침몰 선박 출수 도기의 용도별로 보면 운반 저장을 주요 용도로 하는 호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기의 주요한 어떤 그 활용도가 그 선박 출수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용기인 그 호류의 그 점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식기 같은 경우에는 접시 완의 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18점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마도 1호선 거를 제외하면 거의 나와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접시나 완 같은 것들은 독이보다는 뭐 저급품이긴 하지만 작이라든지 청동 용기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는 독이 병이 그래도 꽤 각 배에서 출수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독이병은 상당히 배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리기로서 시루가 각 배에서 거의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슨 뭐 화물이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이 식기와 조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 봐서도 상품용이라기보다는 선상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완도선에서 나온 항과 독이 태안선에서 독이 한 점이 나왔는데,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출수 맥락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같은 지점에서 6점이 포개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극히 드문 사례긴 하지만 독이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운반되던 사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류 같은 경우를 보다 자세히 보면 대형의 초대형의 대호 100리터 이상이 되겠죠. 이거는 각 배에서 한 점씩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도 30에서 60리터인데 여기에 젓갈류 같은 걸 담아서 운반을 한다고 하면 혼자서 들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대형 대호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젓갈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들어서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형과 초대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화물용이라기보다는 선상용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가 가장 점수가 많습니다. 98점. 아마 7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젓갈 같은 거를 담아서 운반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형호 같은 경우는 화물용도 있을 수 있고 선상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소형은 상품용으로서 뭔가 젓갈 같은 것들을 운반하기에는 좀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이것도 아마도 선상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각 배에 출토된 점수를 보면 12동파도선이나 안좌선 같은 경우는 수량이 극히 적습니다. 아마 침몰 이후에 훼손이 되었거나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완도선 같은 경우도 29점으로 점수가 많기는 하지만 소형의 소호류가 15점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운반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용 식품류를 운반하던 도기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태안선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선상용 도기만 적재한 거는 태안선, 대부도 2호선, 그리고 완도선 같은 경우도 주로 선상용인데 항 6점 정도만이 도기 자체가 상품인 경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도 1호선과 2호선, 3호선의 상황을 보면 중형호, 그러니까 운반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중형호가 24점, 13점, 37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선상용으로만 사용됐다고 보기에는 용량 자체가 600리터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에서 나온 목간의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항아리에 알젓이라든지 게젓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운반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도 1호선에서 2항아리, 마도 3호선이 가장 많은데요. 26개, 최소 26개의 항아리에 화물용 식품류를 담았다라고 하는 목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척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선상용과 화물용 식품류를 운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기의 출수 맥락을 잘 알 수 있는 마도 3호선의 사례인데요. 이게 여기가 중앙칸인데, 중앙칸은 바닥 부분에 이렇게 가룡을 하나 대어서 이 칸에는 19점의 도기를 빽빽하게 이렇게 선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기에는 뚜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밀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노지 옆에는 주로 이제 선상용품들이 있는데 아마 이 주변에는 화물용도 일부 있고 선상용의
그 도기호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노지 근처에 있는 도기호들은 선상용으로 보았고요. 나머지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화물용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그 제6칸 맨 선미 부분 쪽에는 이렇게 그 도기호 4점과 바구니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목간들이 집중적으로 6점이 나와서 각 목간들과 그 세트를 이루는 그 화물용 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도기 적재부라고 하는 도기가 19점 나온 그 부분에서도 화물용 식품류 목간이 집중적으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토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실제 이 도기가 화물용인지 선상용인지를 대략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입력해 두시고 그 팀몰슨 그 도기의 제작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되냐면, 팀몰슨 출수 도기가 선박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도기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형태적인 특징, 제작 기법적인 특징을 묶어서 완도선 유형과 마도 3호선 유형, 기타 유형, 일반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분류 명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생산지가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제작 유형의 도기가 가장 먼저 확인이 되었거나 좀 다수가 확인되었던 선박 이름을 붙여서 일단 그 유형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완도선 유형 도기인데요. 특징적으로 고려시대 도기는 시우 도기가 그렇게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상 유적의 사례를 보면 10% 미만에 불과하고 보통 시우가 된 것도 식기류에 한정되는데, 그 팀몰슨 출수 도기는 유독 이렇게 시우 도기가 굉장히 많고, 시우 도기 중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그 흑갈색 위약이 시우되었고, 형태상으로 소호도 그렇고 그 중형호도 그렇고 이게 반구형, 그러니까 구현이 바로 외반하지 않고 외반했다가 다시 그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반구형 구현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동종의 그 도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완도선 유형 도기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완도선 유형 도기는 완도선을 비롯해서 태안선, 마도 1, 2, 3호선에서 총 97점이 확인이 되어서 전체 그 침몰선 출수 도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완도선 유형 도기의 특징을 한번 제작기법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별로 크게 3가지를 비교해 보면, 완도선 유형은 태토가 거칠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형에 비해서도 약 한 그 30-40%가 무겁고, 마도 이후에 보실 마도 3호선 유형에 비하면 2배 이상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 유형의 도기는 비록 무겁지만 튼튼한 내구적 기능을 좀 강조한 그런 어떤 제작 방법을 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이 정면 기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고려도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성형을 할 때 그 외면을 두드리는 탄알판에 이런 어떤 격자 문양이라든지 선문이라든지 그런 문양들이 다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반해서, 완도선 유형 같은 경우는 외면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이 그 탄알 문양이 거의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그 정면을 굉장히 그 정성 들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약하게나마 격자문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떤 정면 기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갈색, 갈색 위약이 두껍게 시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도기는 시우가 되지 않는데, 자연유와 그 인공유의 시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완도선 유형이 대부분 인공유가 시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지는데, 그 내면에 보면 시우된 면과 시우되지 않는 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유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우면과 비시우면이 구분이 되지 않고 거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완도선 유형의 도기들은 그 인공유를 두껍게 시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도 3호선 유형입니다. 마도 3호선에서 대부분이 출수가 되었고 안자도선에서 5점 정도가 출수가 되었습니다. 이 마도 3호선 유형이 확인된 선박은 많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도 제작 기법적으로도 굉장히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과 식기류 외에도 아까 완도선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형의 동체인데 반해서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도기들은 조금 좁다랗게 약간 장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외반은 하지만 외반해서 구현이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완도선 유형에 비해서 시우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시우된 것과 시우되지 않은 것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우된 것이 한 40% 정도, 시우되지 않은 것이 한 6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리터 미만짜리들은 이렇게 이제 긴 동체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20리터 이상의 굉장히 좀 큰 기물들은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우된 것과 시우되지 않은 것이 함께 나오고 있는 형태적 제작 기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기법을 보면 완도선 유형과 굉장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건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고려 도계와 같이 내 외면에 이렇게 격자문이라든지 선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문양이 남아 있고, 내면에도 물손질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내박자의 흔적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아까 무게를 보셨겠지만 마도 3호선 유형은 완도선 유형과 정반대로 운반성,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두께가 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토도 굉장히 정선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제작 기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소성 당시의 어떤 상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좌선에서 나온 도기인데 구연부에 보면 이렇게 떨어진 흔적들이 있어요. 유약이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얇게 가볍게 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겹쳐서 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겹쳐서 구웠을 때 무게에 의해서 구연부가 일그러진 것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어떤 제작 기법적 특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도기가 마도 3호선 유형이고요. 기타 유형은 말 그대로 제작 기법적 특성 같은 거는 확인이 되는데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일단 기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많이 출토가 되는, 시우도 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고려도기의 제작 기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형 도기로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요. 특히 시루라든지 대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형 도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 현황을 쭉 보시면 완도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51%, 그 다음에 마도 3호선 유형은 28%,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인데, 일반형 같은 경우가 대오는 다 일반형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도선 유형을 제작하던 곳에서도 일반형으로는 일반형 도기를 같이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기능에 따라서 시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은 요장에서 제작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인 이제 출토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작 유형별, 선박별 도기의 생산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완도선 유형의 도기가 과연 어디에서 출토됐는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전국의 고려 유적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4개 정도, 5개 유적 정도에서 전국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이제 해남 진산리 요지가 있고, 그 인근에 월출산 제사 유적, 그리고 배로 가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진도 용장산성이 있고요. 멀리 김해 봉황동과 강화 능내의 석신분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토되는 상황에 따라서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유입된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90년대 초반에 발굴된 진산리 10출호 가마인데요. 여기에서는 완도선 유형 도기가 이 가마 내부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 이 옆쪽에 이제 시굴 트렌치를 넣었을 때 폐기층이 굉장히 두껍게 확인이 됩니다. 그 폐기층에서 도기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는데,
일부 그 보고서에 보고가 되긴 했지만 그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협조를 얻어서 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직접 실견을 해보니까 마도 2호선, 1호선하고 2호선에서 출토된 도기하고 동일한 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도기들을 한 50여 점을 갖다가 그 샘플로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여기는 방구형의 그런 그 구현은 아니지만 일반 외반 구현의 도기가 있는데, 이게 마도 2호선 도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두껍게 유의하기 쉬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구형 구현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죠. 그 도면을 그려봤는데 마도 2호선, 1호선이나 2호선에서 출토되는 그 방구형 완도선 구현 완도선 유형의 도기하고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아마 그 시기 자체도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따져볼 때,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마 권혁주 선생님 이따가 저하고 토론을 하실 텐데 민족문화유산원에서 지금 현재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도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해남 진산리 유적이 유력한 완도선 유형 도기의 제작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월출산 천왕봉에서 제사유적이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 완도선 유형의 반구형 구현의 도기들이 출토가 되고 있고, 진도 용장산성에서는 이거는 지지구의 그 2호 건물지인데요. 그 건축 시기는 13세기 전반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적심석 인근에서 그 완도선 유형 도기가 한 점 출토가 됐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제 황칠이 남아 있는데요. 마도 1, 2호선에서 나온 거하고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한 그런 반구형의 호입니다. 강화 능내리 석실분인데요. 강화까지 이 도기들이 과연 이제 강화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능내리 석실분 진단구는 석실분을 조성을 할 때 건물지 사방에 동서남북에 한 점씩의 진단구를 매납을 했는데, 나머지 도기는 다 일반형 도기입니다. 그리고 강화 지역에서도 일반형 도기가 주로 출토가 되고 시우된 완도선형 도기는 거의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출토 사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한 점이 방구형에 물론 이제 유약이 많이 벗겨지긴 했지만 유약을 시우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 강화 능내리 석실분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점이 이렇게 또 기포가 발생해 있는 일반형 도기도 있고요. 그리고 김해 봉황동 유적입니다. 김해 지역은 고려시대 금주라고 불렸었고, 경상도 일대 개수관이라고 해서 지역의 중심적인 해항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건물지에서 마도 1, 2호선 출토 그 방구형 호하고 거의 그 동일한 시우된 그 도기호가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토된 다른 도기들은 완도선 유형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도기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출토 상황을 봤을 때 완도선 유형 도기는 해남 진산리 요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월출산 제사유적품 같은 경우에는 육로를 통해서 공급된 사례로 추정이 되고, 진도 용장성이나 능내리 석실분, 김해 봉황동 유적의 출토품은 아마도 마도 1, 2호선과 같은 화물선을 통해서 식료품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아마 유입된 그런 도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도 3호선 유형 도기의 생산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반도 발표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0분을 다 쓰셨거든요.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경상도 동남부 쪽에 출토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울주 연자도 유적인데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 사이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운용되었던 그런 유적인데, 고려 후기에 그 유물만 출토가 되었는데, 건물지 21동과 수열 28기 280여 기가 확인이 되었고, 몽골 침입에 대비한 입보처 내지는 해상 세력의 근거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마도 3호선 유형의 도기들이 거의 비슷한 도기들이 다량 출수가 됐습니다.
장신호인데요. 거의 그 형태적으로도 제작 기법상으로도 유사한 독이들입니다. 유약도 거의 유약의 시우 상태도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신호가 동일한 형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단경호 내지는 구형호 또한 큰 형태의 구형호 또한 시우 상태라든지 제작 기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몰선 선박 자체에서는 호류를 위주로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종의 다양성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완도선 유형으로 마도 3호선 유형으로 구분할 만한 그런 어떤 도기들이 다양한 기종들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마도 3호선 유형이 울산 연자도 유적 인근의 생산 유적에서 그 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고양 더북골 고분군에서 한 점이 그 장신호 한 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같이 나온 도기들은 이 유형의 도기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외부 유입에 의해서 그 매납되게 된 그런 도기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상동 유적에서도 한 점이 나왔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 동일한 사례가 없어서 아마 이것도 육로를 통한 유입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녹동 유적입니다. 울산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거의 건계 부분에 있는 유적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 동일한 형태의 도기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동익농해안 지역에서 마도 3호에서 출수된 병과 거의 유사한 그런 병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마도 3호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자도 유적을 포함해서 경주, 녹동, 김해, 마산, 부산 지역에서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뭐 진산류 유적처럼 생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남해안, 동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별 출항지입니다. 완도선에서는 완도선 유형만 뭐 거의 대부분 출토가 되었고, 아시겠지만 그 해남 진산리산 자기가 화물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 진산리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선적지와 뭐 출항지가 동일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선입니다. 태안선 같은 경우는 완도선 유형과 일반형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태안선 같은 경우에는 탐진현 목간에 의해서 강진에서 화물 자기들이 선적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강진 삼흥리에서 그 도기가마들이 13개 정도 그 도기와 자기가마가 확인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도기들이 일반형 태안선의 도기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완도선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박의 출항지와 선적지가 모두 강진이면서, 다만 그 가는 길에 해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양지에서 완도선 유형 도기가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 1호선입니다. 여기에서 54점의 도기가 나왔는데 한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도선 유형 도기입니다. 목간을 통해서 그 죽사년이라든지 회진년, 수령년, 안료현 목간이 출토가 되었고, 십력품 목간인데, 십력품 목간 중에서 2점이 출항지 그 화물 발송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윤기환 목간이 이 12번 목간하고 이제 동일한 그 수치인이 동일한데, 여기에는 두 항아리, 여기에는 이제 죽사년, 윤방준 목간이 한 항아리 해서 대부분 다 죽사년입니다. 죽사년이 현재 해남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도 1호선도 화물의 발송지와 출항지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도 2호선인데요. 완도선 유형과 일반형 유형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목간을 통해서 무성형, 고분군, 장사현, 고창현 목간이 나왔는데, 이 무성현이라든지 고창현에서는 완도선 유형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런 일반 유형이 나온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출항지는 해남군인데, 해남 지역인데 화물 선적지가 곰소만 일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 3호선인데요. 지금까지는 여수현 목간이 한 점이 확인이 됨으로써 여수현 쪽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졌는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도기는 그 경상도 동남해안 일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수현 목간인데 여수현 인근 지역에 6개의 유적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마도 3호선 유형이 거의 확인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점이 완도선 유형인데요. 완도선 유형의 도기에 혹시 여수연에 기항을 하면서 이 해남산 그 도기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운송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사용해서 밑이 빵꾸가 나왔고 이렇게 구멍을 메운 그런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고려도기 특성을 통해서 화물 선적항이라든지 출항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소 실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검토 결과 기존의 추정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도선과 태안선, 마도 1호선은 청자와 목간을 통해서 파악된 출항지와 일치했고요. 근데 마도 2호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마도 2호선은 출항지는 그 영산강 하류의 해남 지역, 그리고 화물 선적항 같은 경우는 고창 정읍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마도 3호선은 출항지가 여수연이 아니라 그 동쪽의 경상남동해 그 동남해안 지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변동 가능하긴 하지만 도기가 그 해상 운송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